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62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이 무슨 철이죠? 김장철. 김장철.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김장철이죠. 예.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이제 저도 뭐 청운동 여기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네. 저 김장철 되면 이제 우리 엄마라고 해, 나이 60다 돼도 이제 뭐 엄마라고 아직까지는 해야지 그렇죠. 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엄마 이제 김장철 되면 옛날에 200포기 300포기 막 했어요. 예. 막 그렇게 늘어놓고서 이렇게 막 하고 예.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서로 도와주고 막 그랬고, 약간 춥고 예. 뭐 이랬던 기억이 그렇죠. 나고, 예. 제가 어린 마음에 이제 물도 좀 기르다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임 기자는 김장을 하나요? 안 합니다. 저희 집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 집에서 아직까지도 예. 이렇게 해먹고 그러는데, 오늘 처가에 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김장하러 간 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어릴 적 기억이 삼삼합니다. 그러니까 김장 날에 이렇게 먹는 맑은 배춧국 있거든요. 되게 네. 담백한데 그거하고 빨간 양념 해갖고 뭐 노르스름한 이 배추 소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갖고 이렇게 버무려 갖고 먹는 그것도 거기 저게 있잖아요. 굴 예. 들어가 있고, 또 운 좋으면 또 돼지 수육 그렇죠. 이렇게 갖고 먹고 막 그랬던 군침 나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김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마영 기자가 혹시 공자님이 김치 드셨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공자가 어떻게 김치를 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김치하지만 사실은 우리 말로 이제 김치라 그러는데,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절임 채소를 절이는 거, 네. 혹은 음식을 절이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개념으로 쓰였는데, 그것이 한자로는 저라고 있습니다. 채소 절임 저자라고 있어요. 한자가.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절임 채소라고 한 건데, 만약에 김치의 원형을 우리가 절임 채소라고 본다면, 고추 이런 게 아니고 없이 이렇게 한다면 공자도 김치를 먹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자님은 어떤 종류 김치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 중국 이 진나라의 여불이라는 사람이 펴낸 여시춘추를 보면 그 사연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주나라 문왕이 창포절을 매우 좋아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얼굴을 찌푸려 가면서 창포절을 먹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야 좀 익숙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자는 왜 인상을 찡그리고 창포절을 먹었을까요? 예, 그 주나라 문왕이 누구냐면 사실 공자님이 평소에 굉장히 sun무했던 그 옛 선인이거든요. 성군의 표상인데, 어떻게 보면 공자의 롤모델이고, 공자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생편처럼 따라장이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으로만 접했을 거 아니에요. 문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주 문왕이 창포절을 좋아했다라는 이 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장이가 된 거죠. 근데 창포저가 뭐예요? 우리가 그 창포장수라고 하잖아요. 이 다문 날인가 언제 왜 창포로 머리 감고 막 이런다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못가나 또랑가에서 자란다는 건데, 이게 그 창포라는 식물을 절인 김치, 절인 저 이렇게 하는 거죠. 절인 채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치라는 건 채소류로 만든 절임 음식, 혹은 저채류,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일컬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고추와 젓갈에 버무린 요즘의 배추김치를 연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치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고추가 없었을 때는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맛이 강한 창포김치, 그래서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적응을 못했다는 건데, 그러나 이제 자기가 아이돌로 생각했던 그런 문왕이 좋아했던 음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이제 적응을 했다는 얘기죠. 정말 이 따라쟁이 공자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절임 채소, 즉 김치는 제사 음식의 의미가 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시경이라고 있잖아요. 그 주나라 시대 시를 모아서 공자가 펴낸 그런 이 시집인데, 어떻게 보면 시경인데, 그 뭐라 그러냐면 바다 안에 오이가 있으니 이것을 벗겨서 저채로 만들어서 조상에게 바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한시대에 편찬된 백과사전이 있는데 성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라는 거는 막는다는 의미인데, 발효시켜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두어서
부패하거나 물러지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절임 채소를 뜻하는 절하는 말은 발효라는 방법을 써서 상하거나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저장 음식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경 표현이라는 게 한 3,000년 전에 조상을 위한 제사에 예. 저장 음식인 오이김치, 오이김치를 올렸다. 뭐 이런 우리가 광의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가 절인 채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끔찍한 뜻도 있어요. 뭐 혹시 사람을 죽여서 포를 떠갖고 소금에 절여서 뭐 이런 육장을 만드는 그런 극형 이런 걸 혹시 아시나요? 이걸 절하고 하거든요. 네. 그 임 기자는 그 은나라 주왕이 누군지 알죠? 폭군의 대명사. 그렇습니다. 그 하나라 걸왕, 은나라 주왕 이 둘이 합쳐서 걸주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걸주 시대가 어떠니 뭐 네. 어떤 임금 보고 당신은 걸주와 같은 임금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건 뭐냐 폭군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폭군의 대명사죠. 그 특히나 그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저형을 천인공노할 형벌을 사용했는데 내용이 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은나라 주왕의 신하인 구후라는 사람이 네. 아름다운 자기의 딸을 주왕한테 받겠다. 임금한테 바쳤다. 음. 그런데 구후의 딸이 임금의 음탕한 짓을 싫어하자 주왕이 그 딸을 죽이고 아버지인 구후마저 죽여서 포를 떠서 소금에 절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재상 아쿠라는 사람이 만류를 하니까 그 아쿠라는 사람도 죽여서 포를 떠서 소금에 절여서 젖을 담갔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세 사람의 이 시신 그러니까 젖 담근 거를 그 제후들한테 보내서 맛보게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여갖고 포를 떠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보냈다니까 그것을 받아본 그 제후들이 얼마나 참 끔찍했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어서 저게 되겠구나라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저형이 사실 진나라 한나라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이 한서라고 있잖아요. 그 후한의 역사가 방고가 쓴 정사인데 거기 보면 이제 죄인을 얇게 점여서 소금에 절여서 죽이는 그런 저형은 5대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강의 극형이다라고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치는 그저 맛만 있는데 이 중국 김치는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건데 어쨌거나 중국에서 기원을 둔 이런 절임 배추, 절임 채소 이거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아니면 그 고려 뭐 삼국시대 고려 뭐 조선시대에 먹고 왔었던 그런 한반도의 김치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갈린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공부를 해보니까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맛을 내는 초산의 발효 요걸로 이제 기초한 채소 절임을 좋아했는데 우리 우리 쪽은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 포함해서 고구려도 마찬가지인데 전통적으로 젖산 발효를 지향하는 방법을 선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초산 발효, 젖산 발효는 뭐가 달라요?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초산의 경우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초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굉장히 강한 신맛을 지니기 때문에 국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되게 쉬어서. 근데 젖산의 경우는 당분을 분해하는 젖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분해 산물이 굉장히 은은하고 달콤한 신맛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짠맛을 조금 적게 하면 국물까지도 음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왜 보통 보면 동치미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국물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초산 발효 식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물을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미료의 역할 뭐 그런 게 뭐 좋아했고 그다음에 강한 신맛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한반도의 어떤 젖산 발효 저채로 김치 같은 경우는 밥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의 목까지 수행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염도를 낮추고 또는 이제 뭐 보존성을 높이는 어떤 향신 재료 이렇게 조금 하게 되니까 고추와 같은 어떤 그런 매혹적인 외래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양념으로도 쓰고 그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치의 운명이 이래서 갈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김치, 중국의 절임 채소하고 그 우리의 어떤 김치 문화가 이제 갈렸고 우리의 김치 문화, 독특한 문화가 이제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공자님도 절임 채소를 드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공자님이 왜 3년 동안 막 신맛을 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가잖아요. 중국은 그런 그 신맛이 났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기록은 사실은 직접적인 기록은 없거든요. 다만 유추할 뿐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발효 음식을 잘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뭐 그런 김치나 이런 절임채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유추를 할 뿐이고 전설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충북 보은의 법주사, 그 속리산 법주사서 거기 보면은 거대한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네. 이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라 성동학 때, 그 720년에 3,000명의 승려들이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보관한 김치독이다. 이런 돌 항아리가 그런 그 전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덕유선 장수사를 방문했던 조선 중기의 문신이 있는데 노진이라는 사람이 네. 문집을 썼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삼국시대의 김치독 전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소지왕 9년에 그 각연 스님이 뭐 창건을 했는데 장수사를 거기 보면 한자 깊이에 그 오목하게 파인 동그란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 침체홍이다. 침체홍이라는 건 김치독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승려 각인이라는 분이 채소를 쌓아두고 김치로 만들어 먹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김치독 전설이 사실이라면 삼국시대부터 김치를 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 조선시대에 성대중이라는 분이 그 문집에 보면은 굉장히 김치독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웃지 못할 어떤 전설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병자호란 때 청나라 오랑캐 두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풍장씨의 서자 집 마당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오랑캐가. 그래서 보니까 김치독이 이렇게 그 땅에 이렇게 묻어놓은 김치독이 있고 거기 보면 동치미가 있고 김치가 있는데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목이 마르니까 동치미까지 막 벌컥 마시고 굉장히 맛이 좋았나 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게 국물이 막 이렇게 거의 바닥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보고 있던 서자라는 사람이 그 뒤에 가갖고 확 뒤로 밀어갖고 김치독 안에 둘 다 빠뜨렸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젖이 됐다는 거죠. 독 속에서 오랑캐가. 네.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랑캐 귀를 잘라서 네. 그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게 이제 조정에서는 상급으로 오랑캐 두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 벼슬을 내렸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웃어 넘길 수 없는 전설입니다. 조금 끔찍하죠.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조선의 김치, 동치미가 청나라 오랑캐라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었다. 뭐 배고파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이 김치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원래 그 김치류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가장 일반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한자가 저거든요. 절임채소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고려 말부터 침채라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네. 유명한 목은 이색 선생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다른 분한테 보내준 음식을 보고서 뭐 이렇게 시를 하나 읊었는데요. 그분이 우엉과 파와 물을 섞어 담근 침채장을 보냈다라는 그런 그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엉하고 파하고 물을 섞어 이 장을 이 만들어서 그걸 침채원으로 해갖고 네. 이 채소절임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침체가 김치로 변한 걸까요? 그런 설이 있는 거죠. 침체가 팀체로 발음이 됐는데 이것이 딤체, 짐체 이런 걸 거쳐갖고 지금의 김치로 변한 게 아니냐라는 네. 정설이 있죠. 뭐 김치 냉장고 이름 딤체. 중에 딤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한자 학습서가 있잖아요. 훈몽자회라고 거기 보면 한자어인 저를 딤체라고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딤체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근데 그러면 그 해석이 맞겠네요. 근데 이제 그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딤체, 김치라는 그런 고유 한국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자어의 이름과 음과 뜻을 빌려갖고 침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 딤체라는 말이 있었다. 한국어가. 그걸 한자로 그냥 차용한 것이 침체다라고 이제 한 그런 견해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침체라는 한자어가 김치라는 우리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존재했던 딤체라는 고유 우리말을 한자어인 침체로 표기한 건지 알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장철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김장을 담근 걸까요? 그러니까 공식 기록이 이제 그 고려 시대의 이규보 천재문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분이 12세기 분입니다. 1168년에 태어나가고 1241년에 졸한 분인데요. 거기 보면 시에 가포유경 집에서 이렇게 기른 6가지의 뭐 이 채소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보면 그 읊은 시가 있는데 제철무에 장을 곁들이면 한여름에 먹기가 좋고 소금에 절이면 긴 겨울을 넘긴다라는 그런 시를 읊었거든요.
물을 소금에 절여 보관해서 한겨울에 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김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규보보다 한 90년 정도 늦게 태어난 분이 있죠. 권근. 여말선초의 문신학자 정치가인데 예. 이분이 쓴 김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축체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거기 보면 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월이라 거센 바람 새벽설이 내리니 울에 가꾼 채소 거두어 두렸네. 맛있게 김장 담가 겨울에 대비하니 진수성찬 없이도 입맛이 절로 나네. 이런 시를 썼습니다. 김장김치만 있으면 진수성찬 없이도 입맛이 난다. 요즘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먹을 게 많으니까 예. 뭐 덜하지만 뭐 저도 뭐 어릴 때도 보면 얼마 전까지도 김장하면 이제 김장만 딱 하게 되면 이제 겨울철 반찬은 필요 없구나. 그쵸, 예. 걱정 없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장김치 하나면 다 해결된 거니까. 요즘에 김치하면 배추김치를 연상하는데 배추김치는 언제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그 조선 전기만 해도 옛날 사람 글을 보면 김치에 배추라는 말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이, 무,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김치 재료로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김장김치 최초기록이라 했죠. 이규보의 시 아까 얘기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금에 절인 순무거든요. 네. 순무인데 그 장아찌 형태의 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세계 시에도 보면 오이로 만든 장김치 이런 이제 오이 장아찌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학자 이덕무 선생이 쓴 걸 보면 무청과 순무, 나복, 나복이 나박김치라고 뭐 이런 예. 무의 일종이죠. 가지, 오이 이런 걸로 이제 그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김치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김치가 몇 있었다면서요? 가장 유명한 김치가 이제 산갓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삼각김치가 요즘 말하는 갓김치예요? 이게 그 산갓이라는 게 입이 숟가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숟가락은 냉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냉이가 되게 맵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좀 있고 톡 쏘는 맛이 어떻게 보면 갓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나는 갓 이런 뜻에서 산갓이라고 했는데 뿌리 잎으로 물김치를 담으면 굉장히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나서 좀 개운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균이라는 분이 그 1611년에 어떻게 보면 그 이 조선 8대 토산품 별미 음식 이런 걸 정리한 그 음식서인데 그 식객일에 나오는 뭐 그런 거겠죠. 요즘 도문대작이라고 하는 것때 보면 이제 산갓김치가 거기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거고 이 정칙이라는 분의 문집에 보면 경북 영천의 군수한테 산갓김치를 뇌물로 제공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천 군수가 부임을 하니까 주방장이 그러니까 군의 주방장이 이 사람한테 이 산갓을 구해서 김치로 담으면은 되게 그 좋겠다. 아부해도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주니까 군수는 그게 이제 생경한 거예요. 그 삼각김치의 맛을 몰랐던 거죠. 그 마냥 그냥 무김치 이런 거에만 익숙했다가 먹는 걸 모르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매운 향이 너무 코를 찔러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치기를 막 하고 그래갖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났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수가 이놈이 지금 나한테 독초를 올렸구나라고 해서 주방장을 막 매를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화는 독특한 맛으로 삼각김치의 맛으로 아첨을 하려다가 오히려 큰 노염을 산 그런 주방장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잘 보이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입 어떤 영천 군수는 이 귀한 음식을 몰라봤지만 대다수의 어떤 문인 문사들은 이 삼각김치의 예찬론을 막 펼치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선 전기의 문신인 유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성담수라는 분한테 삼각김치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기특한 향내를 이 김치가 바라는데 내가 한번 맛을 보니까 눈썹을 찡그리게 하고 두 번 씹으니까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매콤하고 달콤하더라. 이게 너무너무 이 중독이 돼갖고 미칠 듯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막 한 광주리 막 보내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맛을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당신 집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즙을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보낸 이 글이 있어요. 은근 중독성이 있는 김치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해군 때는 이런 이 김치가 좀 그런 중독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광해군 때 이런 침체정승이라는 말이 돌았다는 거죠. 침체정승은 뭐예요? 이 광해군 때인데요. 아마 이 아청꾼들이 광해군이 굉장히 김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해군한테 침체가 김치라 그랬잖아요. 아까 김치를 상납해서
예쁨 받아갖고 네. 정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승이 된 인간들을 세간에서는 침체 정승이다라고 이제 비아냥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김치가 괴했다는 거겠죠. 네. 그 삼각김치 외에 또 유명한 김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물용으로 조선시대 선물용으로 아주 각광을 받았던 김치가 있는데요. 자하라는 게 있어요. 그 새우 같은 비슷한 종류인데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렇게 만든 감동 젓무김치라고 합니다. 이 김치의 또 다른 이름이 곤쟁이젓 김치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곤쟁이젓으로 버무린 무김치?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자하라는 새우류가 속칭이 곤쟁인데 이게 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기묘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조광조 같은 그런 신진사류들이 숙청당한 사건이거든요. 예. 요라 숙청한 사람들이 남곤, 심정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 이름이 곤과 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싸잡아서 이제 비아냥되는 걸로 해서 곤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이 새우 그 자아란 새우의 속칭이 곤쟁이고 그래서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남곤과 심정을 비하해서 그런 표현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곤쟁이젓으로 만든 무김치가 워낙 귀하고 맛있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감동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이름이 감동 전무김치다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려졌다는 거죠. 그럼 광화군 때 임금에게 바친 김치가 바로 이 곤쟁이젓 무김치일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뭐 이 네. 혹시 또 뭐 톡 쏘는 삼각김치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영천군수도 삼각김치 먹고 독초라고 했는데 네. 임금이 만약 독초라고 오해하면 어떡해요? 네. 멸문지화를 당하는 시대였잖아요. 네. 광화군에 바친 김치는 아마 곤쟁이젓 김치가 아닐까요? 뭐 이마영 기자가 얘기한 거 들었고 보니까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삼각김치 잘못 올렸다가 턱 쏴갖고 그러면 네. 이놈의 자식이 이게 누구 죽이려고 좀 그런 대역죄로 다스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네. 영천군수는 매로 다스렸지만 임금은 뭐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 곤쟁이 젓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배추김치는 언제부터 담근 거예요? 그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조선 전기에도 배추를 이용한 절임 음식, 그 배추김치라고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어요. 네. 그 서거정의 시를 보면 서거정이라는 분이 15세기 분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숭제라 그래갖고 배추김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늦가을 배추향기가 솔솔 불어오니까 항아리에 김치 담아라 뭐 이런 얘기, 색깔이 노랗네 뭐 이런 그 시가를 썼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글을 보면 이 서거정이 또 본부인의 살결을 흰떡에 비유를 하고 그 계집종을 또 떡에 곁들인 신김치로 비유하는 이른바 아재 개그 같은 건데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어떤 그 묵은 김치를 강희명이라는 분한테 보내면서 이런 시를 보내는데, 늙은 아내가 먹으라고 자꾸 나한테 권하는 이 묵은 김치를 자네에게 보내네. 원래 흰 떡과 묵은 김치는 궁합이 맞는 것이야 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거정이 시를 쓰면서 각주를 하나 예. 달아놓거든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각주인데, 옛날에 한 늙은이가 계집종의 방에 쳐들어갔다. 그러니까 예. 계집종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마님의 그 당신 본부인의 살결이 부드럽고 막 흰떡 같은데 왜 나같이 이렇게 못생기고 예. 추악한 계집종을 범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늙은이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야, 원래 흰떡에 묵은 김치를 곁들이는 게 네. 더 좋은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김치 계집종을 묵은 김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각주를 달은 거예요. 요즘이라면 이 서거정이란 분이 성희롱으로 지목돼가지고 지탄을 받았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 국방부 장관이 뭐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짧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여자들이 여성들이 요즘에는 볼 때는 그렇지 그 않습니다. 성희롱이잖아요. 큰일 그러니까 납니다. 예. 뭐 얼마 전까지도 사실 이런 농담들 나이 예. 먹은 분들이나 이런 예. 분들이 뭐 아주 거리낌 없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 여성을 흰떡, 묵은 김치에 비유를 하고 곁들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정말 요즘 같으면 정말 악플 폭격을 받았겠죠. 근데 그러면 배추김치 역사가 한 500년 이상 됐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서거정이 만약에 배추김치를 얘기를 했다면 15세기 예. 인물이니까. 근데 이제 서거정이 표현한 어떤 숭제라는 것이 시어잖아요. 예. 함축적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정말로 배추김치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양념으로 뭐 쓰인 배추나무를 의미하는 건지 사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왜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되게 시어라는 게 이제 시적 자유라 그래갖고 네네. 본 뜻에 안 맞게도 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는 그렇죠. 네. 모르는데 어쨌든 서거정의 시를 보면 항아리에 담은 배추가 발효돼서 노랗게 변했다. 뭐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게 네.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김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그렇다면 조선 전기에는 어쨌든 배추김치가 대중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서거정이 배추김치인지 배추절임인지는 채소절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대중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거의 김치 원료로 사용된 경우가 거의 보이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순무라든가 무청이라든가 네. 오이, 가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가끔 사용했다는 그런 김치도 배추김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이제 속이 꽉 찬 예. 그런 결구형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배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예전 배추는 요즘 배추하고 모양이 달랐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속이 꽉 차고 뭐 노란 게 막 이렇게 확 그쵸, 들어가고 예. 잎도 많고 이렇게 꽉 차갖고 그렇죠, 이렇게 탄탄하잖아요. 그걸 결구배추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뭐 무청의 잎사귀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19세기 초반에 그 중국에서 이제 결구형 배추씨가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씨를 계속 사갖고 구해서 와서 막 여기 심고 저기 심고 해서 결국 이제 우리 땅에 이제 그 적당하게 이제 맞게 자른 거죠.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통배추 김치를 만들어 먹은 역사는 정말 비교적 짧네요. 그러니까 뭐 1830년대에서 60년, 30년, 40년, 50년 그때 예. 그때 이제 돼서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이 꽉 찬 결구성 포함형 배추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조선 땅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심상규라는 분 183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네. 이분의 시를 보면은 뭐 희고 연한 살찐 배추가 주름진 넓은 잎을 자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를 보니까 여기에 그 배추가 굉장히 결구형이구나 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기부터 통배추 김치를 담가 먹기 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조선의 말기 인물인데 곽종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1919년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예. 그 시를 보면 무슨 주름진 누런 심엽 기쁘게 층층이 나왔네 뭐 이런 게 들어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속이 꽉 찬 배추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9세기 말 기록으로 추정되는데 뭐 언문 후생록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법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통배추의 양념은 뭐 조기적국, 조기, 낙지, 소라, 생굴, 전복, 생강, 실고출, 마늘, 청각 이런 것들을 잘게 썰어서 배추 잎 속에 겹겹이 넣고 갓을 양념으로 섞어 담가라 라는 레시피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추 양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김치의 상징이잖아요. 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언문 후생록이라는 거 보면 뭐 거기도 실고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남미산 고추가 들어온 게 임진왜란 전후다 이렇게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최신의 연구 결과를 보면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 인물인데 이서우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의 시에 고추 양념으로 김치를 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고추를 항아리 속에 채소와 섞으니까 김치가 맛이 있더라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약간 뒤에 인물인데 김창업이라는 사람의 시에도 고추가 김치의 재료로 사용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추를 김치에 넣으니 부드럽고 맛은 시원해지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유추가 참 희한한데 외래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조선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여라는 분인데요.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사신 분인데 네. 고추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외래종인데도 어느새 조선인이 가장 사랑하는 품종으로 거듭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고추가 이게 뭐 이롭다는 게 푸성계 중에서는 으뜸인데 이게 왜 외채라고 하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번성하는 품종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고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규영 선생이 쓴 건데 네. 거기 보면 고추 열매 액을 짜서 그 액을 짜면 채소가 맑고 담백해진다. 근간에 우리나라 고추는 외간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데 그 이익이 쏠쏠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조선 고추가 외관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일본으로 역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뭐 네. 물론 중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일본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통해서 네. 어쨌든 고추가 그렇게 유명해져 갖고 뭐 어쨌든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도였다라는 기록까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고추에 중독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역사를 거쳐 갖고 김치가 이제 뭐
신분이나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선의 모든 계층에서 사랑받던 그런 그 음식이 된 거죠. 옛날에는 김치가 선비의 소박한 삶의 상징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옛날 기록들 시나 이런 걸 보면 네. 아주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시습이라는 분 있잖아요. 생육신이잖아요. 그분이 보면 시를 이렇게 썼죠. 쟁반에 오직 김치만 있고 상위에는 소금만 올려놓았네. 젓가락 끝이 매우 청렴하네라는 시를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 중기 시인인데 권필이라는 분은 아예 가난한 선비의 반찬은 김치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김치와 김치국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선배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집에는 장 항아리와 김치떡만 있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고 부엌 실렁에 얹어놓은 거는 김치밖에 없었다라는 따위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마구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김치는 조선인의 삶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렇죠. 생을 지키는 예. 그 생명을 이끄는 그런 거고 그래도 없지만 이 김치떡만은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자존심, 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젓갈김치의 역사를 밝힌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런 조리서가 있습니다. 주초 침저방이라는 조리서가 있는데 예. 그 책의 한글 표기를 보면 비읍 시옷 기역, 그다음에 비읍 시옷 디귿이라는 세 글자가 이렇게 나란히 병서되어 있는 네네. 받침, 예.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 표기법이 15세기에서 16세기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 안에 곤쟁이 젓갈, 아까 얘기했던 곤쟁이 젓갈로만 담그는 곤쟁이젓 무김치, 그다음에 네. 이제 동화로 만든 새우젓 김치라는데 동과 백화해 교침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레시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남공과 신정의 기묘사와 사연이 담긴 곤쟁이젓 무김치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남궁과 심정의 그 일화, 네. 그것이 김정국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15세기, 16세기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문집에 사제집이라는데 거기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일화를 뒷받침해주는 연구 성과다. 이번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젓갈김치라는 게 사실은 고추에 도입하고 이제 굉장히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가는데 왜냐하면 고추가 이 젓갈의 비린 맛을 가려주거든요. 네. 굉장히 감미 효과도 나고 또 시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상승 효과를 막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요즘 김장철인데 저희 예. 엄마도 최근에 김장하셨는데 이 김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문인들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군침이 좀 도는 듯한 느낌? 네. 왜냐하면 이제 시를 보면 김장 무김치는 맛있고 예. 밥그릇 쌀은 풍년이다 이런 이제 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흰밥에 푸른 김치 풍미가 네. 넉넉하구나라는 그런 그 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김치하면 이제 밥을 한 그릇 뚝딱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해주는 김치,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김치죠. 그렇습니다. 뭐 어머니보다는 엄마가 저는 막내라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조선의 그렇습니다. 이 조선 전기의 인물인데 유순이라는 분이 시 이런 아까도 잠깐 읊었지만 그런 네.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삼각김치를 미친 듯이 좋아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줄 아시고 정성스럽게 한 광줄이 붙여주셨네라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 먹으라고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김치의 맛 네. 이런 것들이 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고 그 또 엄마의 손맛을 좀 느끼고 싶은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90대 중반이 되셔갖고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계셔갖고 이 참 약간 이 치매기가 계셔갖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엄마가 해주는 그런 김치 맛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예. 김치 맛을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